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역사 과목의 내신에 대비해서 문제 풀이하는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큰 6단원 현대 세계의 전개와 과제 대단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풀기에 앞서서 지도와 사진 등을 통해서 2차 대전 후에 현대 세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중요 개념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냉전 형성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 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그걸 보고 냉전 형성이라고 그러죠. 여기 베이지색 부분이 주로 공산주의 국가들이고 영국 수상 처칠은 바로 그 공산주의 쪽 라인을 가리켜서 철의 장막이 펼쳐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핑크색이 이제 주로 자본주의 국가, 서유럽 국가들인데요. 여기 마살 계획이라는 게 있죠. 즉 이때 전쟁 후에 많이 빈곤에 빠진 서유럽 나라들이 더 공산주의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마샬 당시 국무장관이 유럽의 경제 원조를 해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마샬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사진 보면은 그 소련이 1948년에 베를린을 봉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그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후에, 베를린을 미국 서베를린 지역을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같이 그 통치하기로 하고 있었고 또 동베를린 쪽은 소련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소련이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통로를 막아버렸죠. 그래서 그 길이 육로가 봉쇄가 되니까 이렇게 미국 쪽에서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베를린 시민들한테 생필품을 공급하는 사진이고요. 이 베를린 봉쇄야 뭐 그 다음에 풀렸습니다만 소련이 61년에 베를린 장벽을 건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열전인지 열전이라고 하는 거 진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 거죠. 일단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했고요. 또 중국에서는 그 전에 46년 2차 대전 끝나자마자 46년부터 국공내전, 즉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이 벌어져서 49년에 공산당 측이 승리했죠. 그래서 49년 10월 달에 이렇게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세계라고 해서 미국과 소련 어느 쪽도 즉 강대국 편에 들지 않는 중립을 표방하는 그런 제3세계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55년에 인도네시아의 반둥에 모여가지고 평화 10원칙을 결의했습니다. 그 다음 60년대로 올라갑니다. 네, 1960년대도 기본적으로 냉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만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자, 우선 여기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 쪽은요, 주로 당시 자본주의 서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유럽 공동체가 먼저 결성됐습니다. 67년 이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미국 쪽에서는 또 마틴 루터 킹이 흑인 민권 운동을 또 주도했고요. 그리고 여기 62년 쿠바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 설치하려고 했던 쿠바 위기. 그 다음에 또 여기 베트남 전쟁. 요것도 역시 냉전이 아니고 열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64년부터 75년까지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여기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서는 지금 여러 나라들이 많이 독립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1951년에 리비아가 독립을 했고요. 또 특히 60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해서 특히 1960년을 가리켜서 아프리카의 해다 그렇게 불린다고 여기 오른쪽에 조금밖에 써 있고, 그다음 중국 쪽에서는 또 그 마오쩌둥이 66년부터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이라고 그러면서 또 대대적인 독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또 시행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지도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전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69년에 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자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된다. 더 이상 미국은 동남아 지역에 군사적 개입,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냉전 완화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70년대로 갑니다. 네, 70년대에도 계속 냉전이 완화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서독의 빌리 브란트라는 총리가 70년에 폴란드에 가서 그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사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닉슨 대통령, 아까 nik슨 독트린 발표했던 닉슨 대통령이 당시 중국의 마오쩌둥을 방문하는 72년도 사진인데요. 일단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에서 화해 물꼬를 튼 때가 72년이고 바로 미중 수교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건 79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오쩌둥이 죽은 이후에 덩샤오핑이 78년에 집권하면서 80년대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특히 미국하고 소련 두 강대국이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 보겠습니다. 80년대 이후 모습은 냉전이 끝나는 모습, 특히 소련이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했고 그 이후 그 영향으로 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을 가리켜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다음 이 지도 보면 그래서 90년대 초에 이렇게 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붕괴가 돼서 지금 초록색 부분이 그 소비에트 연방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독립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서로 완전히 따로따로 독립하긴 했지만 일단 계속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그래서 CIS라고 독립국가 연합을 일단 결성한 모습, 그것이 연두색이고요. 그리고 여기 핑크색, 아니 오렌지색은 그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여기 공산당 일당 지배가 붕괴된 국가들입니다. 네, 폴란드 같은 나라들. 그 다음에 특히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완전히 독립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 89년입니다. 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동서 베를린이 서로 통하게 되었고 또 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했지만 여전히 또 공산당 일당 독재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 민주화를 요구하는天安문 사건이 89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지역 단위 협력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정책으로는요, 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총리인데요. 서로 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는 것을 줄이고 다시 완전히 자유방임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국가의 간섭을 줄여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지역 단위 협력을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유럽의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이후에 유럽연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아까는 그냥 서유럽 국가들 위주로 해서 유럽 공동체 EC만 결성한 수준이었는데 93년부터 해서 유럽연합 EU가 결성이 되면서 유럽은 정치 경제적 협력을 지향하고 단일한 통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또 아프리칸 연합이 결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또 아페크라고 그래가지고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북아메리카 경우에는 북아메리카 세 개국, 즉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개국 간에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하기로 하는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었죠. 그걸 줄여서 나프타, NAFTA라고 하고요.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세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또 역시 남아메리카 쪽에서도 남아메리카 국가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도와 사진을 통해 가지고 요점을 받고요.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대단원 마무리하기 먼저 1번 객관식 문제 시작입니다. 다음 글과 관련된 정책이 나오게 된 계기. 전쟁 동안에, 바로 2차 대전 말하는 거죠. 전쟁 동안에 유럽의 경제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전쟁이 끝난 지 2년이 되었지만, 즉 1947년, 여기 나오네요. 47년. 유럽의 재건이 심각하게 늦어졌다.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어쩌고저쩌고 유럽은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유럽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 마샬이 발표한 마샬 플랜, 마샬 정책입니다. 자, 그 마샬 정책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답이 5번이죠. 이렇게 서유럽이 빈곤에 빠져서 공산주의 국가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미국이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고자 했다. 이것이 마샬 정책의 계기고요. 그 전에 마샬에 앞서가지고 당시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또 이런 정책, 유럽의 경제 원조를 하겠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 발표에 이어가지고 마샬 정책이 나온 거죠. 네, 나머지 선제 보겠습니다. 1번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거는 1917년이죠. 1917년에 3월 혁명, 11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번 세계 대공황이 확산된 거는요, 1929년부터 확산됐죠. 특히 여기 정책에 대한 문제니까 미국에서는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실시를 했었죠. 네, 뉴딜 정책. 네, 그 다음에 일본이 진주망을 침공한 것은 1941년 12월 8일이고요. 그 다음에 쿠바의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었다. 이건 1962년의 일이죠. 네, 바로 미국 남쪽에 쿠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또 미국에서는 쿠바의 해상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그런 사태가 있었죠. 네, 쿠바 미사일 위기. 네,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활동 주제인데요. 네, 서베를린, 아까 요쯤에서 봤습니다만 1948년에 소련이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통로를 막았죠. 네, 그래서 육로가 막히니까 그 서베를린 시민들한테 미국이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생필품 운반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오른쪽은 6.25 전쟁 당시에 평양 대동강 철교를 건너는 피난민들 모습입니다. 바로 냉전 체제의 모습이죠. 네, 2번 냉전 체제 형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대중문화 형성, 3번, 2번 제3세계 등장. 제3세계 등장은 아까 요즘에도 봤지만 미국, 소련 어느 강대국이 편에 들지 않고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비동맹 또 중립 그런 걸 표방한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하죠. 이 베르사유 체제 상당히 오래간만에 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면서 파리 강화 회의가 있었고요. 그 파리 강화 회의 이후 들어선 체제가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5번 대량 살상 무기 축소. 네, 요거는 반전 평화운동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네, 반전 평화운동 파트에서 핵무기 확산을 저지한다든지 생물 무기를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3번 내전의 결과 보겠습니다. 일본의 패전 이후 46년에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내전, 바로 앞글자 따가지고 국공내전이라고 그러죠.
국공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국민당군이 우세했습니다.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우세했다가 결국 공산당이 유리해져서 결국은 마오쩌둥이 최종 승리를 했죠. 그래서 결국 아까 봤지만 1949년 10월 달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네, 지금의 중국입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선제 같이 보겠습니다. 베트남 통일, 요거는 베트남 전쟁 얘기죠. 요건 이제 닉슨 독트린부터 쭉 연결됩니다. 일단 아까 봤지만 1969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동남아 지역에 군사 개입하지 않겠다는 독트린 발표했고요. 요건 곧 냉전 체제 완화와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73년도에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군이 철수하기로 했고 그 후에 결국 미군이 철수하니까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했습니다. 이때가 1975년이 돼서 베트남은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네, 4번 가겠습니다. 자, 하나 더. 이 경제 특구 얘기하는 건 이제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일부 도시에 경제 특구가 지정이 됐죠. 네, 4번 가겠습니다. 네, 4번도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얘기네요. 그 배경입니다. 64년 미국이 베트남 동쪽 통킹만에서, 그리고 이 사건 보고 통킹만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통킹만에서 북베트남의 공격을 받자 이를 구실로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 자, 북베트남 정식 나라 이름은 호치민이 세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네, 미국이 이 전쟁,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배경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이 남베트남 정식 나라 이름은 베트남 공화국이었고요. 네, 자본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했습니다. 즉, 남베트남이 북베트남,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의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려는 그런 노력을 거부하고 이렇게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나머지 선제 보겠습니다. 1번 평화 10원칙이 채택된 거는요. 이건 1955년이죠. 1955년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면서 이때 평화 10원칙이 채택됐습니다. 3번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아까 전에 봤죠. 국공내전의 결과 공산당이 승리를 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됐고요. 4번 쿠바의 미사일 기구지 건설, 이것도 아까 1번에 4번에서 또 봤네요. 네, 1962년 한창 미국과 소련이 항상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런 사태고, 그리고 5번 북대서양 조약기구, 요거는 미국하고 서유럽 나라들 간에 체결된 조약이죠. 네, 소련을 대항하기 위해서 일명 나토라고 그러죠. 나토. 네, 이 베트남과는 아무 관련이 없겠습니다. 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이름만 보더라도 북대서양 조약기구지 않겠습니까? 5번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영국의 외교 정책 보겠습니다. 끼친 영향입니다. 영국의 외교 정책에 끼친 영향. 자, 먼저 헨리 맥마흔이라고 하는 분이 15년에 영국은 아랍의 다양한 지역에 아랍인이 정부를 건설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근데 또 17년에 이 벨퍼라고 하는 분이 또 영국 정부는 유대인의 국가가 팔레스타인에 건설되는 것을 호의적으로 보며 이 목적이 달성되는데 최상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랍 국가라든지 유태인들이 1차 대전 때 영국한테 많이 협력하라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아랍인한테도 나라 세우는 거 지원한다고 그러고 유태인한테도 지원한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화국을 48년에 수립을 했죠. 네, 1948년. 그래서 결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 또 주변에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네, 기억하고 니은.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심각하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에 지금 전쟁이 계속 한창 끔찍하게 벌어지고 있죠. 네, 리을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 독립한 거하고 이 자료와 아무 관계가 없죠. 그리고 리을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나뉘었다. 자, 물론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였고 특히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면서 이렇게 힌두교를 많이 믿는 인도 지역, 또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파키스탄 지역, 이런 종교 갈등을 또 식민 통치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 후에 독립할 때 이렇게 종교에 따라 가지고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누어졌습니다만 이 보기에 나오는 영국의 정책과는 관련이 없죠. 네, 6번 가겠습니다. 6번 다음 가식이 나타난 사실인데요. 자, 먼저 리비아, 아프리카에서 일단 51년에 리비아가 먼저 독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비동맹국 회의는요, 1961년부터 역시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 제3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비동맹국 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 들어갈 거 보겠습니다. 자, 독일 통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된 게 1990년이니까 한참 뒤고, 또 베트남 통일, 아까도 봤지만,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한 데는 1975년이고요. 네, 역시 뒤죠. 그리고, 3번이 답이네요. 반둥회의, 아까 1955년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모여서 평화 10원칙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네, 평화 10원칙. 그게 55년이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네, 5번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계속 나옵니다. 1949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7번 다음 원칙을 발표한 국가들이 추구한 이념입니다. 자, 원칙을 보니까 1번 기본적 인권과 국제연합 헌장 목적 존중, 2번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 보존, 상당히 좋은 얘기들만 써져 있는데 결국 10개가 있죠. 10개 있고 그다음에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방위 결정에 불참가, 즉 미국 편도 소련 편도 들지 않겠다. 그런 내용. 바로 평화 10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평화 10원칙. 바로 1955년에 반둥회의에서 발표가 되었죠. 네, 반둥회의. 자, 이 국가들이 추구한 이념 역시 중립을 지키고 미국과 소련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자. 바로 비동맹 중립주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미국의 입장 발표의 영향. 바로 1969년 미국 대통령 문서. 자,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베트남 같은 나라들 스스로 자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된다. 바로 69년에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바로 닉슨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그 영향으로 결국 파리 평화협정 이후에 남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고요. 그 결과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통일당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75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1975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결국 들어가 있는 게 사건들이 파리 평화협정이 1973년에 있었고요. 네, 그 후에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완전 철수했죠. 네, 그 후에 베트남 전쟁이 종결됐습니다. 네, 계속 나오네요. 마샬 계획 아까 전에 1번 문제 나왔었죠. 네, 1번 문제 마샬 계획 발표된 거는 바로 1947년 2차 대전 끝난 지 2년 지난 뒤고요. 그 다음 6.25 전쟁 발발 1950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베를린 장벽 건설. 네, 소련이 아까 서베를린 봉쇄와 별도로 나중에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건설했고 이것이 89년 11월에 붕괴되면서 독일 통일로 이어졌죠. 그리고 5번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계속 나옵니다. 네, 1949년 계속 다져보겠습니다. 네, 9번 갑니다. 9번 다음 조약이 체결된 배경입니다. 어떤 조약인지 했더니 90년에 독일 관련 최종 해결, 결국 독일이 통일한 그 얘기입니다. 서독과 동독, 베를린 전 지역을 통일 독일의 영토로 인정하고 바로 독일 통일. 자, 그 배경에는 일단 동베를린과 베를린을 막아놓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에 붕괴가 되었죠.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번天安문 사건. 자,天安문 사건은 1989년,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하여튼 이때 이건天安문 사건은 중국의 대대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를 권력으로 무력으로 진압한 그 사건, 중국이니까 독일과 관련이 없고요. 2번 유럽연합이 탄생한 건 역시 이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유럽연합이 탄생을 한 건 1993년이죠. 그 다음에 4번 처칠이 철회 장막을 언급한 것은 아까 요점에서도 봤지만 2차 대전 직후고요. 5번 바르샤바 조약기구 조직된 거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걸 약칭 WTO입니다. WTO. 이게 국제무역기구하고 세계무역기구하고 이름이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바르샤바를 표기할 때 W로 표기하죠. 월소 그렇게 영어로 발음을 합니다. 하여튼 바르샤바 조약기구는요. 아까 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왔지만 그거와 달리 역시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 간에 체결한 군사 협약 같은 것이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되겠습니다. 네, 10번. 자,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들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죠. 자, 먼저 그 대약진 운동이 처음이네요. 50년대 말부터 50년대 말부터 마오쩌둥이 집권하고 있을 때죠.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건설하자 그러면서 대대적인 생산 촉진하는 그런 대약진 운동을 추진했습니다만 좀 너무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사자도 많이 났고 그랬죠. 그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니까 또 그 마오쩌둥의 반대파를 숙청하고 또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966년부터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66년부터 76년까지. 그 다음에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에 덩샤오핑이 집권했고요. 이때가 1970년대 말입니다. 78년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오쩌둥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가 계속되니까 대대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게天安문 사건 1989년이 되겠죠. 그러면 순서가 디귿, 니은, 기역, 리을이네요. 디귿, 니은, 기역,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갑니다. 네, 11번 다음 사건의 결과 지금 마오쩌둥 얘기 나오고 수백만 명의 학생을 홍위병, 바로 문화 대혁명의 키워드가 홍위병이죠. 반대파를 몰아내고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 했다. 아까 전에 봤듯이 대약진 운동이 실패한 다음에 바로 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약진 운동 전개가 아니고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면서 문화 대혁명을 실시를 했고요. 결국 그 과정에서 중국의 전통 문화가 파괴됐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중국의 전통 문화가 파괴되었다. 자,天安문 사건은 마오쩌둥 죽고 한참 후에 덩샤오핑 집권기 1989년에 일어났던 것이고, 또 덩샤오핑 집권은 마오쩌둥이
물론 이유긴 합니다만 그 덩샤오핑이 집권하게 된 건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덩샤오핑이 집권하게 된 거지 문화 대혁명의 결과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계속 나오네요. 1949년 국共내전에서 공산당 승리. 네, 12번 보겠습니다. 네, 12번 다음 대화의 밑줄 친 시위. 자, 중국은 1980년대 바로 덩샤오핑이죠. 개혁개방 정책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하고 특히 오사운동 10주년, 자 70주년 오사운동이 1919년이었죠. 1919년 네, 파리 강화 회의 때 중국인들이 요구했던 산둥반도 이권 같은 게 반환되지 않으니까 바로 반외세 반군벌 뭐 그런 기치를 내걸고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죠. 바로 오사운동 70주년이니까 바로 1989년이 되겠네요. 1989년 이해에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바로 강제 진압되었다.天安門 사건이 되겠습니다.天安門 사건.天安門 사건. 자, 그럼 시위가 일어난 원인은 바로 4번이네요. 독재를 반대하는 민주화 요구가 등장했다. 답 찾았고요. 네. 1번 국共내전이 장기화되었다. 이건 2차 대전 끝난 직후죠. 46년부터 49년까지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전쟁이었고요. 네, 2번 대약진 운동이 실패한 후에 이렇게 아까 전에 봤듯이 문화 대혁명을 실시를 했죠. 네. 그리고 3번 문화 대혁명이 중단된 거는 이제 70년대 중반이니까 네, 마오쩌둥이 사망할 무렵 이天安門 사건보다 한참 전입니다. 89년보다 한참 전이죠. 그 다음에 5번 자본주의를 배제한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실시에 되었다. 바로 이 얘기가 대약진 운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패했다는 얘기고요. 대약진 운동. 네, 그 다음 13번 갑니다. 13번 가기 앞서서 12번, 5번 선지 좀 보충해 보겠습니다. 여기 말풍선에도 나왔듯이 당시 80년대 개혁개방 정책 급속한 경제성장 이루었죠. 자, 그 배경에는 자본주의를 배제한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을 했죠. 네.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구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5번 자체는 대약진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자본주의 얘기와 관련된다면은 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했다고 하는 거, 네, 정리하고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13번 다음 선언을 통해 결성된 경제협력체인데요. 네, 일단 상당히 내용이 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했나 보겠습니다.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 슈망이라고 하는 외무장관이 제안했습니다. 자,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과 철강 생산을 공동의 기구가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는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쭉 나와 있네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개방 또 석탄과 철강 생산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유럽 연방의 첫 단계로서 경제 발전의 공동 토대 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 바로 전쟁 무기라고 하는 게 이 석탄과 철강으로 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쟁 무기 생산으로 계속해서 희생당했던 이 지역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거. 바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름 그대로입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죠. ECSC. 네, E는 유럽이고 C는 코울 석탄 또 S는 스틸 철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아마 6개 나라로 그렇게 출범을 했죠. 1952년에 한창 냉전이 한창이던 1952년에 일단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번 유럽연합은 아까도 봤지만 다 독일 통일 이루어지고 동구권 공산국가 붕괴된 이후에 1993년 네, 유럽 연합이 결성됐고요. 그에 앞서서 냉전 시기에는 서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유럽 공동체 EC, EU가 아니고 EC입니다. EC가 1967년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네, 3번 아프리카 연합, 4번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는 유럽적과 관계가 없겠습니다. 넘어가고 14번 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기왕 연합체, 경제협력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도만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AU는 2002년, 바로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해네요. 결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이건 또 1994년 바로 북아메리카 세 개 나라죠.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에 체결됐습니다. 이제 14번 가겠습니다. 네, 다음 가에 들어갈 용어인데요. 자유로운 시장 경쟁과 자유로운 시장 경쟁, 규제 완화를 중시한다.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거 확산으로 다국적 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큰 영향을 갖게 되어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네. 일단 아담 스미스의 19세기 때 자유방임주의 결과 또 20세기 이렇게 전반에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경제에 많이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됐습니다만 또 이렇게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다시 너무 또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이렇게 좀 경제 효율이 떨어졌다. 형평이 오히려 악화됐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다시 좀 경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국제기구자. 뭐 이름 갖고 딱 고르면 되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일단 IMF 국제통화기금이 있고요. 또 세계무역기구 WTO가 있겠습니다. 네, 답은 기억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세계무역기구하고 약칭이 똑같습니다. WTO. 그 다음에 경제상호 원조회의, 이건 코미콘이라고 부르죠. 코미콘.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들 간에 소련하고 동유럽 국가들, 결국 다 디귿하고 리을은 다 소련하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냉전 때 체결한 조약기구나 회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16번, 다음 연설을 한 인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네, 영어 독해로도 많이 나오죠. I have a dream 하면서 바로 마틴 루터 킹이 됐죠. 마틴 루터 킹,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마오쩌둥은 아까 계속 나왔고요. 중국 사람이고, 고르바초프는 소련 대통령이죠. 소련 대통령으로서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또 결국 소련이 붕괴될 때 마지막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은 또 이분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흑인 차별하는 그런 정책에 반대해서 투쟁한 분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고요. 4번 빌리 브란트, 아까 전에 소속 총리였죠. 소속 총리 빌리 브란트. 네,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에 찾아가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사과하는 사진 아까 봤습니다. 네, 그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이제 다 가에 들어갈 용어인데요. 네, 파리 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켰다. 이 시위는 미국의 베트남 침공, 아까 전에 나왔지만 1964년 통킹망 사건이죠. 네, 통킹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항의하는 시위이자 기성세대와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바로 이거 1968년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68운동이라고 부른다. 68운동. 네, 1968년 68운동.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일단 문화대혁명, 이건 중국 얘기죠. 네, 중국에서 아까 마오쩌둥이 집권하고 있을 때 66년부터 76년까지 있었던 문화대혁명, 또天安문 사건은 덩샤오핑 집권할 때 1989년의 일이고요. 비동맹회의는 아까 미국, 소련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1961년부터 비동맹국 회의를 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 페레스트로이카, 아까 16번 4번에도 봤지만 바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실시한 개혁개방정책 이름을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죠. 네, 18번 가겠습니다. 네, 18번. 이건 거의 사회 과목의 문제하고도 통하는 것 같은데요. 역시 용어 설명입니다. 20세기 들어서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바로 이거 보고 대중매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중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대중매체. 이를 통해 계급, 성별, 지역을 뛰어넘어 대다수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가 크게 발전했다. 한마디로 대중문화가 되겠습니다. 이 2번 선지 히피문화라고 하는 게 이게 일종의 탈권위주의 할 때 그때 나오는 얘기죠. 1960년대 이후에 탈권위주의적 청년문화의 하나 현상으로 히피문화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1960년대 이후에 탈권위주의적 청년문화, 이렇게 히피문화의 성격을 정의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19번입니다. 다음 밑줄 진 기구로 오른 것은, 오늘 총회에서, 여기가 바로 뉴욕이네요. 네, 국제연합입니다. 오늘 총회에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자, 네, 이 기구는 평화를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죠. 바로 국제연합 유엔이 되겠습니다. 1번 국제연합. 바로 이 평화유지군 파견, 즉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대해서 무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이제 국제연합과 국제연맹의 차이점이죠. 1차 대전 이후에 조직된 국제연맹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에 대해서 무력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네, 3번 세계보건기구는 WHO죠. 네, 헬스가 들어갑니다. H. 그리고 4번 국제통화기금, 아까도 봤지만 IMF고요. 5번 세계무역기구는 WTO죠. 네, T. 트레이드. 그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가에 해당되는 국가, 아프리카 국가인데요. 20세기 초에 생겨난 부족권의 갈등이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 내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특히 94년이죠. 다수 부족에 의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 목숨 잃고 수백만 명 난민 발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르완다 학살 사건 말하는 거네요. 네, 르완다 내전. 답은 1번입니다. 이 코소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게 코소보 사태, 코소보 난민, 이 얘기는 바로 세르비아 지역에서 세르비아가 코소보 지역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코소보 쪽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알바니아인들이 많이 있었죠. 바로 코소보 주민들이 세르비아 통치에 저항해서 일으킨 사건이 코소보 내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학살이 있었고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코소보는 세르비아와 관련이 있고요. 3번 이집트, 시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크게 관계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번 갑니다.
네, 21번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네요.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일단 교토의정서가 97년에 채택이 된 거 정리가 필요하고요. 교토의정서는 또 어떤 또 한계가 있었냐면은 선진국만, 왜냐하면 당시 한창 경제개발이 한창인 개발도상국들한테, 개발도상국들은 이걸 상 지키기가 어렵죠. 선진국은 이미 많이 온실가스 배출해서 환경을 좀 악화적인 책임이 있는데 선진국이 한 건 괜찮고 개발도상국이 이제 막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대체하는 거에서는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켜야 됐습니다. 바로 그거 2015년에 있었던 파리 기후 협정이죠.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2015년. 네. 이렇게 답을 찾고, 자, 1번 난민 협약은 난민 협약이 체결된 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난민 협약은 1951년 네, 체결됐고요. 그다음에 핵확산 금지 조약은 이거는 반전 평화 운동과 관련이 있죠. 네. 핵확산 금지 조약은 이게 언제였죠? 네. 네, 굳이 뭐 핵확산 금지 조약이나 생물무기 금지 조약 이거는 뭐 연도가 중요한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연도 빼고 하여튼 이 핵확산 금지, 생물무기 금지 이런 조약 협약들은 결국 반전 평화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반전 평화. 그다음에 5번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 자, 이 좀 명칭이 좀 길긴 합니다만 이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이 교토의정서보다 앞입니다. 네, 1992년에 먼저 체결되었고 그 다음에 97년에 교토의정서, 그 다음에 2015년에 파리 기후협정 그렇게 순서가 되고 서술형 문제로 가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22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직접적 계기자. 어떤 풍자 만화가 있는데요. 소련의 흐루쇼프 서기장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미사일 경쟁, 지금 미사일 깔고 앉아가지고 팔씨름하고 있는 모습이죠. 1962년에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표면화되어서 전쟁 위기가 초래되었다.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련이 미국 남쪽에 있는, 즉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또 쿠바 해상을 봉쇄하면서 이렇게 전쟁 위기가 초래된 적이 있었습니다. 62년도 일이고요. 23번입니다. 다음 회의 참석한 국가들의 외교 방향입니다. 외교 방향. 네, 연도는 55년 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모였습니다. 23개 아시아 국가, 6개 아프리카 국가 모여가지고 바로 반둥 회의. 여기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되었다. 이것이 바로 평화 10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평화 10원칙. 하여튼 이 나라들, 결국 비동맹 국가 나라들 외교 방향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비동맹 중립주의를 내세우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연설과 관련된 개혁 정책에 대해서 정치면과 경제면 나누어 두 면으로 나누어 서술하면 되겠네요. 자, 이걸 발표한 사람은 역시 소련 내 고르바초프 대통령입니다. 90년 거의 소련 붕괴되기 얼마 전이네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새로운 질적 상태로의 전환, 즉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체제에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평화롭게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개혁의 모든 과정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결단력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바로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페레스트로이카 두 측면에서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 측면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비판 허용하고 또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습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했죠. 네, 이렇게 대단한 마무리 문제 모두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시험 대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